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 실업은 이제 언제 발생하냐 그러면 그 충분한 잡이 없을 때 이제 실업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이죠. 노동 수요 곡선이고 이걸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면 구조적 실업은 언제 발생하냐 그러면 충분한 잡이 없다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생하는 실업을 이제 보통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임금 수준에서 어,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들은 한 이 정도 일자리만을 이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이만큼 있어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충분한 일자리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을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실업의 데피니션이 뭐 다 이런 건데 특히나 구조적 실업을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구조적 실업은 임금이 균형 임금보다는 더 높은 상태에서 이제 발생할 수도 있죠. 충분히 이제 잡이 없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제 맨큐의 그 주장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이제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시장 균형인데 최저임금 제도라는 건 뭐냐 그러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도록 저기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이 기업이 더 주도록 하는 게 만드는 게 이제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최저임금 제도는 이 임금 수준보다는 더 낮게 줘서는 안 돼. 이게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인 거죠. 한 예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최저임금이라 그러면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죠. 이 임금보다는 더 낮게 주면 안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8,450원이라 그러면 시간당 임금을 8,450원보다는 더 낮게 주면 이제 법으로 금지돼 있어. 안 돼. 이게 이제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균형 임금은 만약에 뭐 7,000원에 되어 있었다 그러면 시장 균형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금 이 상태 시장 균형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은 상태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요 임금 수준에서는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되고 노동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만큼이 되니까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이제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실업을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올해 이제 올해가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초과 수요가 초과 공급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구조적 실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증가시켜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그러니까 일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경제에 많은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막 신문에서 막 주장하고 막 그러죠. 경제가 이제 큰일 날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최저임금 제도가 생기면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시장 균형 임금보다는 임금이 더 높은 상태에 있으니까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는 최저임금 제도 이 최저임금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게 학계의 어떤 다수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견들은 글쎄요 이거는 좀 뭐야 즉 정치적인 측면이 오히려 강하지 실제로 경제에서는 이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도 되려면 뭐 어마어마하게 최저임금이 올라야 되겠죠. 지금처럼 가지고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지 미국에서 이제 지금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그 미국 상원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지금 천 시간당 얼마 있습니까? 15달러인가요? 지금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시간당 15달러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이게 15달러 곱하기 천 원이면 해도 15,000원이고 1,100원이면 16,500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임금인 거죠. 시간당 16,500원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당 한 15,000원 준다고 생각해 계산해 볼까요?
시간당 15,000원만 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냐 그러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니까 뭐 4주면 160시간 일하고 거기다가 뭐 좀 더 보태면 180시간 한 달에 180시간 정도 시간 일한다고 해볼까요? 시간당 20시간이니까 180시간 정도 일한다고 해볼까요? 그 정도 하면 액수가 27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시간당 10,000원인 경우에 일주일에 220시간 일하면 일주일 220시간 일하면 이게 이제 220만 원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걸 이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상원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지금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최저임금을 왜 만들었느냐? 최저임금을 만든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 최저임금보다 더 늦게 더 작게 받으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게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원래 법의 목적이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법을 통해서 이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 근데 이제 그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 봤더니 이런 이제 구조적인 실험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부작용이 너무 크면 원래 의도한 것보다 더 이제 정책의 효과가 더 안 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나라에 있었던 이제 이 최저임금 관련된 논쟁들은 상당히 너무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 같고 실제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이제 판단하는 문제는 좀 많이 이제 뒷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했던 거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나라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당 임금을 이제 정부가 정해준 거고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지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아가도 뭐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낮아지면 그러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이제 또 그야말로 인간다운 생활도 못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그것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정책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은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고. 근데 그 부작용이 그동안 어떤 경제학에서 해왔던 연구들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게 거의 이제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조합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은 이제 이런 거죠, 그지?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을 고용한 사람, 기업 중에서도 이제 경영진이겠지, 그지? 경영진, 혹은 고용주가 이제 일단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고용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직원들, 회사의 노동자들이겠죠, 그지? 노동자들을 대표한 하나의 조합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들 대신해서 1대1로 경영진하고 만나면 노동자들이 이제 혹시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리고 이제 경영진한테 이제 자기한테 자기의 싫은 소리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날 때 1대1로 만나는 것보다는 여러분 반을 대표하는 사람을 보내서 만나는 거하고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노동조합이 이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대신해서 임금 협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복지 문제라든지 작업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그걸 대표하는 노동자들 대표하는 조합을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임금 협상에서 임금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경영진은 대통령 임금을 적게 주려고 그러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한국 데이터도 그러고 뭐 미국 데이터도 보면 대개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뭐 임금이라든지 뭐 각종 베네핏 다 합치면 한뭐 20% 정도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더 많이 받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보다는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노동조합이 이제 그만큼 협상력이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에 있는 기업 쪽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임금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증가한 거죠. 임금 가격이 증가한 거니까 임금 가격이 증가한 만큼 뭐 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 임금 가격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 가격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구조적 실업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구조적 실업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라는 어떤 그 노동조합에서 이제 그 개념이 있는데 그 노동시장 개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고용이 되었습니다. 고용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 그 기업에 들어갔는데 어떤 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의 임금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 이제 노동조합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인사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원래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고 그지? 그게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직 저기 뭐지 그 노동조합에 가입도 안 되어 있고 아직 이 기업에 취업도 못했습니다. 이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통 뭐지 아웃사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에 가입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특정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을 잘 해서 이 뭐지 임금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러면 임금을 증가시키면 다른 게 더 동일하다면 기업의 노동 수요는 이제 감소하겠죠. 그 기업의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데 이미 노동조합에 들어가 참여하고 있고 이미 노동조합에 회원 있는 사람들을 저기 뭐지 해고시킬 수는 없습니다. 쉽지 않겠죠. 뭐지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단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노동 수요를 그러면 이제 노동 수요를 줄이게 되냐 그러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저 기업이 새롭게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새롭게 이제 일자리를 수요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임금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이제 노동 수요를 줄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뽑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게 된다든지 그러면 바깥에서 이제 아직 저 기업에 취직하지 않았지만 취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아웃사이드라고 하는데 아웃사이드는 이제 이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 상승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증가하니까 이 사람들은 좋아지지만 그 외에 있는 사람들,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후생이 나빠지겠죠. 이렇게 발생하는 실업 그 부분을 보통 이제 또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지? 이제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노동조합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노동조합의 어떤 일종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노동조합에서 순기능이 있고 그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고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작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괜히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단체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임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실업이 야기된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론에 따르듯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노동시장에 있는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게 부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좋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하는 입장들의 어떤 노동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입장입니다. 노동조합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경영진들이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뭐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어떤 그 대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쓴다. 근데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에도 많이 이제 이 사람들 마지못해서 해주게 되고 그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어 뭐야 임금이 좋아지니까 이 사람들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다. 혼자서는 저기 뭐 할 수 없는데 어떤 서로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의 파워를 이용해서 파워를 활용해서 이제 경영진들과 이제 보다 이제 대등하게 이제 이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선호가 있겠죠, 그지? 선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워낙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뭐 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있는 데다가 그런데 또 이제 그걸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이 장점, 순기능을 어, 또 이제 좀 약화시키고 노동조합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다는 뭐 이런 극단적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거는 진짜 이 크리티컬한 것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에 대한 판단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보십시오. 어쨌든 노동조합의 폐해를 너무 많이 그동안에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강조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가장시킨 측면도 있다는 것들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었던 순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가소 평가된 측면도 있다는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구조적 실업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efficient wage 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기업이 일부러 이제 그 뭐지 임금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 A가 있는데 대기업 A는 다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시간당이 좀 그러니까 연봉이 4천만 원인데 다른 기업들은 보통 이 기업은 연봉 5천만 원 준다는 겁니다. 5천만 원 더 주니까 대부분 다 이 기업을 가려고 그러겠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금융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권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임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지? 상대적으로 이제 임금을 많이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이제 왜 임금을 많이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임금을 많이 주는 그 이유, 그 임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게 이제 efficient wage입니다. 근데 이제 임금을 어떻게 많이 주냐면 시장 균형보다 임금을 많이 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저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기업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뭘 합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올해 못 들어가면 내년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그 1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실업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구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그 뭐지 efficient wage 정책을 기업들이 펼치면 그로부터 이제 실업이 또 이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이제 구조적 실업의 원인인데 그러면 기업들은 왜 그렇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어떤 기업은 높은 임금을 주려고 그럴까? 뭐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이런 경제가 이제 제대로 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임금을 많이 주는 이유는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A라는 기업하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A라는 기업이 있고 다른 기업이 쫙 이렇게 있으면 A라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뭐 1년에 1천만 원 더 준다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업이 A라는 기업이 들어가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죠. 그리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그 기업이 계속 있으려고 그러겠죠. 열심히 있고 되도록이면 딴 데로 안 가려고 그러겠죠. 계속 이제 그 상태로 임금을 1천만 원 받으니까. 그래서 이 efficient wage를 그러니까 월급을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는 이유는 이런 워크 근로자들의 혹은 노동자들의 다른 기업을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유인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른 기업으로 가는 거를 막으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새롭게 사람을 한 사람 뽑고 그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잡 트레이닝 시켜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듭니다. 근데 그 비용만큼 차라리 내가 돈 더 줄게, 딴 데 가지 마. 뭐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efficient wage가 작동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게 첫 번째 그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더 준다 그러면은 누가 그 A라는 기업에 많이 응시를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응시를 많이 하겠죠.
당연히 월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A라는 기업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그러니까 노동의 숙련도가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어출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워커의 근로자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일단 그렇게 해서 A라는 기업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으면 그다음부터 그 기업에서 이제 안 잘리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잘린다는 게 뭡니까? 잘리는 이유가 내가 가서 열심히 일 안 하고 뭐 이러면 잘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일단 A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띵까띵까 이제 농땡이 치고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만약 잡히면 이제 잘리는 거니까 그죠?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정말 열심히 A라는 기업에 들어가면 월급을 다른 B라는 B, C, D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더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애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다른 데로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되게 그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더 많은 임금을 이제 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걸 보통 이제 efficient wage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시장 임금 가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있고 이 노동자들의 그 건강과 관련된 이거는 이제 어떤 방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고 좀 이제 좀 저개발 국가에서 먹고 사는 게 좀 힘든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 임금보다도 임금을 더 많이 주기도 보통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임금이 50센트인데 너 시간당 임금 뭐 1달러 50센트 줄 테니 줄게 그러면서 고용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무 이제 시간당 임금이 작으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좀 더 올려줘서 이 사람들이 영양분이라도 좀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지 해서 건강해야지만 회사 와서 일도 잘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임금을 더 많이 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저임금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뭐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이 더 건강해지면 또 이제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제 다른 한국 같은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턴오버라든지 노동자의 어떤 노력, 그리고 질 좋은 아니면 이제 능력 있는 노동자들을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efficient wage 목적으로 이제 efficient wage 그러니까 효율적 임금을 제도를 이제 책정하는데, 이것의 주된 목적은 이제 이런 거였고, 그것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임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와중에서 이제 실업이 발생할 수 한다는 거죠. 이런 실업을 이제 구조적 실업의 일종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구조적 실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자연 실업을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자연 실업은 주로 이제 마찰적 실업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이 마찰적 실업하고 구조적 실업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그젠플 한번 풀어보겠는데,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게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엘리미네이트 한다. 이거는 뭡니까? 구조적 실업과 관련이 있죠. 방금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정부가 실업보험으로 받는 실업급여의 베네핏을 이제 실업급여액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마찰적 실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늘어나겠죠, 그지? 사람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실업보험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특히 지금 미국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액수를 증가시켜주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이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를 마찰적 실업이 증가하는 거니까 마찰적 실업을 줄이지는 않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C는 뭐냐면은 노동조합을 금지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부분들이 있겠죠. Post their resumes at. 이거는 뭡니까? Use to find.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노동 수요하고 노동 공급하는 사이에 비대칭적 인포메이션을 줄여서, 그지? 정보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 공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거지. 정보를 어떤 특정 장소에 많이 노출시킬수록 그 특정 장소를 기업들이 잘 알고 있고 그게 가서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많은 노동 공급자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자기한테 적합한 사람을 찾아낼 거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잡서치의 비용이 줄어들고 잡서치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마찰적 실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 그 답은 D가 되겠네요. 세 번째, 섹터럴 시프트 become more frequent. 섹터럴 시프트가 많아지면 계속 일어나면 날수록 이 마찰적 실업은 더 많이 생기겠죠. 혹은 이제 뭐 구조적 실업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책에 따라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답을 보시면 A는 이제 A하고 C는 뭐였습니까? 최저임금을 줄이고 노동조합을 줄이는 이 부분들은 주로 이제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데 기여할 거고 마찰적 실업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B하고 E는 오히려 이제 마찰적 실업을 이제 증가시킬 것이다. 답은 뭐냐? 답은 이제 D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거는 이제 D가 답이 될 거다. 이제 좀 전에 봤죠, 그지?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